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의 부산입니다. 부산 방송에서는 지난달 곳곳이 무너지고 균열이 일어난 송정 죽도공원 현장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해운대구에서는 낙석 주의 간판을 설치하고 전반적인 안전 대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지어 20cm 이상 벌어져 사람 몸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된 곳도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아찔한 암벽과 석축 하단부에 일광욕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관광객들을 쉽사리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마가 좀 들었을 테고 이번 장마 때 또 안 넘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기고, 그래서 우선에 여기더라도 벽에 붙여서 무엇을 하더라도 좀 안전 시설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요것만 이렇게 딱 붙여놔놓고 말았습니다. 부산방송 보도 보름 후 균열이 가 있었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죽도공원을 둘러싼 바위에 균열이 극심한 상태였는데요. 그 바위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운대구는 그제서야 이렇게 접근 금지 펜스를 설치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보한 주민은 죽도공원 바위의 균열과 무너지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공원 내부에 대책 없는 배수 시설을 지목합니다.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실제 데크 하단부에 만들어 놓은 배수로 아래쪽 바위의 균열 상태가 극심했습니다. 죽도공원 자체 내에서 지금 물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구멍 지금 4군데나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타고 들어가서 저게 지금 산사태 나는데 절로 지금 물이 내려가고 돌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거든요. 쩍쩍 갈라진 바위는 언제 또 무너져 내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 해운대 구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 이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갈 것 같아요.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태풍이나 비가 좀 많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어제 임시 방편으로는 지금 접근 금지라는 이 띠를 갖다 붙여놨는데 이거 이상의 어떤 조치가 안전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해운대구에서는 사람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부산시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관리하시는 분 2분을 갖다가 배치해놨거든요. 네. 그래도 사람들 통제를 할 겁니다. 요 용역 결과가 한 8월 한 중순 되면은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바로 공사할 겁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예산은 저희들 시에 재난기금을 신청 7월 29일까지 신청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운대의 대표 관광 명소인 죽도공원. 또다시 우려가 현실이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 중구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부산 중구 동구 등 원도심 삼복도로를 따라 축대 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노후 아파트들. 갈라지고 깨진 집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성은 커지는데 뚜렷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원도심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에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이미 1000여 단지를 넘어섰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어진 지 50여 년 된 산복도로의 한 아파트입니다. 외벽 곳곳에 쩍쩍 금이 가고 벽체 일부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디딤금, 시설물 추락 경고문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합니다. 더 벌어져가지고 쏘이 쑥쑥 들어갔다. 그렇고 저 뒤에 절로는 물이 샜어서 비 오면 물이 복도의 한가이다. 전시 할매들하고 우리들 없이 그네 여 사는 기라. 견고해야 할 건물 기둥도 기울었습니다. 외부가 차단된 하부 공간을 보면 벽 사이가 벌어져 빛이 그대로 새들어옵니다. 아파트 양옆으로 자리 잡은 돌출 공간은 곧 아래로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건물로 들어가 봤더니 일부 층에는 해당 구역 내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건물을 지지하는 임시 기둥 2개를 세워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이 위쪽을 보면 이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이미 벽면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된 금이 바닥까지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사각으로 있는 게 이리 버려진 것 같으면 이거는 바로 사람이 밀어보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사람이 이거 무너져 갖고 인명이 사상자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집 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든 오지 않든 수시로 벽에 물이 스며들고 새어나온 물을 대야에 받아 버리는 일은 일상이 됐습니다. 지금 물 새는 대로 지금 전부 다 뜯어가지고 지금 말려가 내가 뭐 신문지라도 발라 놓으려고 내가 지금 이래가 뛰어났어요. 1962년 건축한 또 다른 아파트. 이곳 역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인데 빈집이 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주인들 다 없어. 마이비가 있어 거기는. 이게 벌써 한 20년도 넘었잖아요. 재건축 한다 해가지고 내가 집을 팔아가 저 사람들 사시면 저 사람들이 또 집을 렌주고 또 딴 사람한테 팔고. 아파트 외벽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그물망이 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서 외부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진 뒤 임시로 안전조치를 취해 놓은 겁니다. 이 위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떨어진 창틀이 끼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 위쪽으로는 창틀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빈 채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모습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사시 떨어지면서 막 유리가 다 떨어지는데 다 치우고 했거든요. 전부 다 사시들이 엄마 다 떨어지고 막 물이 들어가고 막.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위험한 걸 알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보수나 보강을 못하는 것은 물론 떠날 수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는 빵도 못 얻어가 나가게 뭐 물이 철철 새도 살아야지 어쩌게요. 우리가 그 돈 갖고는 도저히 못 나가지. 그걸 어떻게 나가겠어요? 돈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렇게 못 나가고 지금 있는 거지. 1969년 지어진 또 다른 아파트 역시 건물 내외부가 노후화되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위험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 추진이 시도됐다 실패한 것만 3번. 그나마 최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공공주도로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96년도부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UDL 사업이 선정이 됐고 또 우리 주민들이 UDL 사업 선정하기 위해서 LH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 동의서를 다 받아가 LH가 하는 걸 우리가 원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다른 아파트들은 아파트 5층 높이로 제한된 고도 제한이나 땅 넓이 등의 조건 때문에 사실상 재개발도 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보수와 재개발,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개정된 법에서는 공공시설물 등 1, 2종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본 노후 아파트들도 3종 시설물로 지정돼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자체는 점검을 하고 등급을 고지할 뿐 사유지인 아파트에 대한 보수나 보강은 소유자의 몫입니다. 어떤 보수 보강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률상 규정된 바가 없고 시대법에서 제3지용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유지관리계획과 안전점검까지만 이제 구청에서 하고요. 보수 보강은 그 관리 주체라고 그러죠. 거기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법률 규정이 일단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시 차원에서 올해 3억 원 상당을 투입해 소규모 노후 아파트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아파트가 2천만 원 상당의 보수 보강 금액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주민들은 지원 자체는 고마운 일이지만 매번 외벽 도색이나 땜질식 처방만 가능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 말합니다. 이거 이번에 건축감리사가 나오고 건축사가 왔거든요. 이거 보더구만 아이고 이거 한 7, 8천만 원 들어야 되는데 공사. 근데 1,700, 800 갖고 2천만 원 갖고 공사 어찌 됩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의 노후화는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물 안전 D등급을 받은 학교 건물 외벽 붕괴로 사람이 사망하고
50년 넘은 4층짜리 노후 상가 건물이 붕괴되는 등 실제 노후 건물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3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는 이미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안일한 대책보다는 그러면 무너져서 사람들이 붕괴가 된 무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는 시가 시 전체에 대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리모델링 1, 2, 3단계 중에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것인지 이런 어떤 그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장마와 다가오는 태풍, 노후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는 주민들은 올해도 안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산 전역의 노후 아파트는 늘고 위험도 도시 전체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아파트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함께 일본 여행 보이콧까지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리포터입니다. 대마도로 향하는 국제 여객선을 타기 위해 단체 관광객 30여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 부담에 어쩔 수 없이 여행길에 올랐지만 마음은 불편합니다. 찝찝하긴 했는데 솔직히 그거 다 취소하려면 돈을 물어줄 사람도 없고 일단 가는 대신에 이제 세대야 돈 안 쓰는 쪽으로 예약 안 해서 안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곳에선 대마도나 후쿠오카 등 일본의 중소도시로 향하는 배를 탈 수 있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 여파로 이 반일 관광객들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반일 감정이 확산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함께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쾌속선의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7월 1일 주 첫 번째 주는 그렇게 이제 막 발생한 주로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두 번째 주부터 조금 영향이 보이더라고요. 60% 정도 수준이 아닌가 전년 대비해서 단체분들이든 아니면 FIT분 개인분들이든 조금 취소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본 배편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표 구하기가 어려운 주말에도 예약 가능한 표가 다수 남아있고 8월 첫 주 휴가철 성수기조차 예약률이 높지 않습니다. 배도 그렇고 항공사도 그렇고 단체 관광객이 많은 데는 단체 자체가 취소가 되니까 많이 취소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고 이제 단체 관광이 좀 적고 일반인 비즈니스로 가는 그런 항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는 게 적죠. 항공편을 이용한 일본 관광객 감소도 수치로 드러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알려진 7월 첫째 주 일본 국제선 탑승률은 66.9%에 머물러 전주에 비해 8.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업계는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갈수록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여행 예약 건수의 급감, 단체 여행 취소 등 업무를 이유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 외에는 일본 관광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백양산 자락에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의 생활 쓰레기까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저희 CJ 헬로 부산 방송에선 작년 3월과 6월 두 차례 이 내용을 보도했고 당시 공무원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치우겠다고 말했지만 그 약속은 이미 1년을 넘겼습니다. 김하식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지난해 3월 백양산 자락의 모습입니다. 민가와 인접한 계곡에 각종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건설 자재부터 생활 쓰레기까지 종류도 가지가지. 부산진구청은 지난해 취재가 시작되자 쓰레기를 모두 치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보시는 것처럼입니다. 더욱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흘러내렸다가 나무 사이에 있는 쓰레기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치우면 돼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못 받고 저희가 치우면 돼요. 이건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하지만 취재 이후 1년이 넘었지만 상황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쓰레기는 더욱 쌓였고 최근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까지 보입니다. 인근 주민들도 이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은 단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안 봤죠. 전혀 못 봤죠. 여기 내가 10년 됐어요. 쓰레기 좀 하는 못 봤다 말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쓰레기의 고인물은 여름철 모기 발생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풀숲을 들추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쓰레기 더미가 나타나고 배수로에도 각종 쓰레기들이 나뒹굽니다. 1년여 동안 관할 지자체의 노력은 부지를 소유한 재단에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공문을 보내는 사이 1년이 넘는 세월을 허비했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백양산의 상황은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인 좌동에서부터 송정동까지 단절됐던 옛길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송정 옛길 복원은 단순히 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긴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해운대구 좌동의 메타세쿼이아의 길, 일명 고흐의 길로 불리는 곳입니다. 양쪽으로 아름드리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저를 감싸주는 느낌이 드는 참 아름다운 산책로인데요. 이 길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송정 옛길이 복원됩니다. 제가 그 복원될 길을 직접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산책로가 끝이 나자 철조망을 철거한 입구가 나타납니다. 이 길은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출입 자체가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숲이 잘 보존돼 있었습니다. 이곳은 실제 군 작전 도로로 사용됐던 길인데요. 때문에 이 옆을 보면 민간인의 출입을 금하는 철조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다 보니 군수 창고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길은 대부분이 그 6.25 사변 때 군수물자인 탄약을 운반한 길입니다. 그 탄약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길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길이 돌을 많이 사용하고 단단한 길이었고. 옛길을 복원하기 위한 곳이다 보니 군데군데 난코스가 나타났습니다. 네, 1.6km의 목재데크 길이 끝나자 이렇게 막 돌뿌리가 솟구쳐 올라와 있고 경사가 점점 극심해지는 본격적인 산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숨이 턱턱 막히긴 하지만 이 복원되는 옛길의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부산시의 도심보행길 분할별 공모에 선정되며 국시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구비 2억 5천만 원을 더해 모두 10억 원의 사업비로 송정 옛길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송정 옛길이라고 하지만 그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다니던 길이고 송정 주민들과 또 우리 신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숲 힐링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옛길, 송정 옛길 복원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행로 개선 공사와 교량 설치 등 연계 보행길을 조성하는 2, 3단계의 공사는 사업비를 추가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송정 옛길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정 옛길을 지금 계획을 하면은 너무 송정의 전망이 밝아지고 주민으로서 너무 기대되고 항상 보람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송정 옛길 복원 사업은 지난달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실시했고 임도와 편의시설 공사를 진행해 오는 11월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단절됐던 옛길에 생명을 불어넣고 역사적 흔적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길 송정 옛길의 모습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신도시 조성 사업이 한창인 일광과 명지. 조성 목적은 다르지만 유사한 점도 많은데 시민들이 선호하는 신도시는 어느 쪽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일광 신도시와 명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용호 쌍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최근이자 마지막이 될 대규모 공공 택지 개발 대상지 부산 양극단에 위치한 명지 국제신도시와 일광 신도시입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두 신도시의 부동산 가치를 둔 갑론을박이 심심찮게 오갑니다. 과연 우위를 가릴 수 있을까요? 먼저 두 신도시의 개발 목적부터 짚어봤습니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국제 업무 신도시 및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명지 신도시. 동부상권 개발에 따른 배후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일광 신도시. 하나는 부산 최초의 국제 신도시 조성, 하나는 서울 강남 옆의 분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다 작은 개념의 신도시입니다. 이렇다 보니 투자한 사업비나 개발 면적, 수요 인구 등은 명지 신도시의 규모가 훨씬 크죠. 규모도 다른데 어떻게 두 신도시가 비교 대상이 될까요? 부동산 가치를 판가름하는 요소들을 놓고 봤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뿐 두 신도시의 특성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입지, 두 신도시 모두 타 도시와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산의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명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부산 권역에 있는 주택 수요들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신흥 주거지다. 대부분의 이제 이주 수요들은 사하구라든지 사상구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뭐 김해라든지 창원 쪽에 있는 일부 수요까지 이제 흡수를 할 수 있는 일광 신도시는 해운대에 대한 주거 수요는 이제 높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입주한 지 이제 20년 정도가 넘어서다 보니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 아파트에 대한 이제 신규 수요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제 지역이 일광 신도시가 될 것 같고요. 뭐 울산과 부산 해운대와의 이제 중간에서 뭐 연결을 할 수 있는 각자의 강점도 분명합니다. 명지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개발이 추진되다 보니 신도시 자체의 기능 면에선 일광보다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광은 동해 남부선이 연결돼 있고 해운대 등 기존의 도심과 가까워 명지보다 접근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죠. 동해선이 이제 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일광 신도시에서 그리고 이제 환승역인 부산 교대역까지 나오는데 뭐 한 20여 분 정도면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접근성 차원에서 이제 뭐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개발 호재. 명지가 위치한 서부상권과 일광이 위치한 동부상권 모두 행정 차원의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지에는 법원과 문화예술회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 각종 국제적인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고 에코델타시티 조성, 신공항 개발 이슈도 있습니다. 명지지구에서는 이 신공항이 어떻게 이제 이전을 해서 이제 공항 규모가 이제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이 이제 훨씬 더 큰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광은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이 추진되면서 테마파크를 비롯한 각종 호텔과 쇼핑몰 등의 시설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산 이제 관광단지에 이제 테마파크가 이제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호텔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뭐 또 기관 시설들도 지금 속속 이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점과 약점을 정량적으로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유사한 두 지역. 해운대구의 이제 집값이 그래도 부산에서는 가장 이제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광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은 이제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명지지구하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도시철도가 연결이 되고 향후에 이제 에코델타 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 위쪽에 이제 자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부산의 다른 한 축을 만들어내는 도시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상승을 하는데 일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지역의 좀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치의 우위를 매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선호와 취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쪽은 어딘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용호 상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제 입지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다 모두 다 반영이 되어져 있는 게 가격이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두 지역의 가격은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두 신도시. 우위를 가릴 순 없지만 앞으로 두 지역 모두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대 축이자 새로운 도시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란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슈 토크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경제 보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일본의 보복성 경제 제재 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이 향후 부산 경제에 미칠 영향과 함께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차경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일이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절차를 좀 우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일단 일본 정부가 이런 경제 보복을 단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아베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해 온 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다시 한번 부활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위한 헌법 제정을 지금 거의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안부 합의가 이제 사실상 파기가 됐고, 네. 그다음에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그 만행을 지금 들춰내고 네. 지금 책임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 정부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에 있어서 예.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지금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베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한국 정부가 이제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이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본과 부산이 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산업하면 관광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부산은 관광 도시만큼 이번 보복으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일본 엔화가 이제 약세 추세를 보이면서 2000년 이후부터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 숫자가 감소 추세이고 네. 중국 관광객이 이제 증가 추세인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중요한 점은 이제 부산은 국내 주요 도시 중에서 일본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보다 숫자나 네. 지출 규모에서 더 많은 그런 포션을 차지하는 도시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간단한 그 통계를 좀 인용해 드리면은 예. 부산시에서 이제 매년 부산 관광 산업 동향 분석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자료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2018년 부산을 찾은 일본 관광객은 56만 3천 명으로 중국인 관광객인 31만 5천 명을 앞질렀어요. 그리고 2017년 역시 일본 관광객이 47만 1천 명으로 중국인 39만 6천 명을 앞질러서 지금 숫자 면에서 일본 관광객이 여전히 지금 중국 관광객보다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신용카드 지출 측면에서 이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네. 2017년까지는 중국 관광객이 1,790억 원을 사용해가지고 일본 관광객 1,235억 원보다 이제 더 많이 지출을 했는데 네. 2018년에는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2018년에는 일본 관광객들이 1,396억 원을 사용해가지고 중국인인 1,207억 원보다 더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의 비중이 네.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부산 산업에서 이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이 사태로 만약에 일본 관광객의 방문이 급감하게 되면은 네. 2017년 상반기 때 발생했던 사드 사태와 같이 부산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산 지역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일본 정부가 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죠. 이 수출에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리스트에서 이제 제외하겠다라고 밝혀서 뭐 부산 지역 산업계에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계 부품 업체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일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 업체와 기계 부품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완성체 업체들은 이미 그 국산화율이 9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면에 이제 원재료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있는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이제 타격이 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부산 지역 그 자동차 부품 업계의 그 대일 의존도를 한번 통계로 보면은 2016년도에는 3억 2천만 달러, 그리고 2017년에는 3억 2,300만 달러를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대일본 수입 순위에서 자동차 부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큰 그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억 5,300만 달러로 자동차 부품의 수입량이 대일 수입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금 전망들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기계 부품 업체들 쪽에서는 원동기나 펌프 부품 업체들이 이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 이쪽 분야 역시 평균적으로 지금 한 2억 7천만 달러에서 3억 1,200만 달러 수준으로 일본에서 그 부품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들도 지금 대일 의존도가 되게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산업들이 이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자동차 부품 산업과 함께 이 부산 지역의 그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조선 기자재 업체가 있는데 이쪽은 이미 선박 부품들의 국산화율이 대부분 이루어져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로 지금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뭐 관광업계나 자동차 부품, 뭐 기계 부품 이쪽 관련 산업들이 타격을 받는 거는 부산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서 입장을 좀 밝히기를 꺼려하던 부산시에서도 보복성 경제 제재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관련 대책을 좀 세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부산시는 15일부터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 신고 접수반을 지금 운영하고 또 현장 모니터반을 이제 꾸렸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다음 달부터는 피해 기업 조사반, 그리고 긴급 자금 지원반, 산업 육성 지원반, 그다음에 관광 지원반 등으로 부산경제진흥원을 중심으로 기업 피해 지원센터를 체계화할 예정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수출 규제가 더 확대될 경우에는 민간 수출 규제 지원 대책반을 운영하고 부산경제진흥원 내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지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피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핵심 부품 및 소재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부품 소재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장기 플랜까지 지금 세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 이후에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전례 없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일본 그 수출 규제가 이제 일어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1차적으로 지극히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감정적 대응이 이제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이제 그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펼쳤을 때 그것이 과연 일본에게 그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교역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한 305억 달러 수출했고 네. 수입은 한 546억 달러 정도 수입을 해서 네. 평균적으로 대충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한 20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인데 그 2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적자 더 사주는 건데 네네. 그거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과연 일본이 그거를 무서워하겠냐는 거죠. 그게 그렇게 큰 그 위협이 되겠냐는 거죠. 오히려 지금 우리 쪽에서는 반도체 같은 데 쓰이고 있는 엣징가스 같은 것들이 예. 지금 수입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 반도체 수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큰 사실은 그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반일 감정이나 네. 반한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사태를 오히려 더 악화시켜가지고 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방해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좀 냉철하게 이게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 문제로 확산이 되고 그게 국민적인 반감으로 확산이 돼 버리면 곤란하기 네.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예, 좀 냉정하게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도 이성을 찾아야 되고 네. 정부도 일본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네. 예, 공조를 통해 가지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냉정한 자세를 좀 견지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보복이 지속될 경우에 네. 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이제 이 경제학에서는 이 자유무역이 양국의 그 후생 수준이나 소득 수준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비교 우위에 따라 가지고 각국이 이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 특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교역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향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후생 수준도 증가하고 이제 소득 수준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건데 네. 지금 같이 이제 그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무역 보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한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수출 규제까지는 안 가겠지만 관세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수입품에 대한 어떤 규제를 통해서 네. 양국이 무역 보복 조치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대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올해 네. 한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6% 정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이제 1%대까지 낮아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도 장기 불황이 이제 벗어나가지고 1% 수준대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거로 지금 해외에서는 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대한 수출 비중이 네. 전체 일본 수출 비중의 한 7% 정도는 차지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일본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속되면은 양국 모두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익을 볼 일은 없게 되는 거죠. 특히 중국과 미국의 어떤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경제 보복 사례와 유사한 경우가 좀 있나요? 예, 이게 가장 최근 게 2017년 상반기 때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보복 행위를 조금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자마자 중한 국제 여객선 취항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한국 여행 금지령을 내렸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부산 쪽에도 큰 타격을 사실 입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롯데 같은 유통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철수가 됐죠. 네. 예. 이게 이제 출발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보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 지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예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다른 예 이제 안보상의 이유로 네. 수출 자체를 제한하는 예가 지난 4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역 분쟁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당시 이제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그 우크라이나의 제품에 네. 군수 물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수출품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세계 무역 기구인 WTO가 네. 이 경우는 수출 제한 조치가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하면서 예. 양국의 그 관계가 전쟁 그 일부 직전까지 가는 그런 긴급 사태였기 때문에 네. 이제 이때는 그런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을 막는 그 제한하는 게 이제 합당하다라고 이제 WTO에서도 이제 얘기를 러시아의 편을 들어준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일본도 지금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에게 지금 화이트 리스트 같은 거를 이제 배제를 하겠다고 네. 그러고 이러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상황이 그럼 이 정도로 그 한국과 일본의 양국이 그 정도로 지금 악화된 상태냐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국제사회에서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이 큰 그런 호응을 받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좀 필요할까요? 크게 이게 산업계 차원 그리고 정부 차원 그리고 이제 산업계와 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세 가지 과제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산업계 차원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 이제 긴밀한 공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이제 그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네. 그 수출 절차를 간소하게 해준 거는 우리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국 기업들을 위한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수출 규제가 확대되게 되면은 당연히 일본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자국 기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 예로 들면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에 사용된 에칭가스만 하더라도 한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8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 규제의 희생물이 된 일본 기업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네. 현재의 일본의 무역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그 여론을 네. 일본 내에서 여론을 일으켜 가지고 일본이 그 무역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네.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정부 차원에서 주요 국가들과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출, 반도체 수출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글로벌 이코노미의 어떤 교란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면은 D램이 70%,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가 50% 수준, 이게 되게 압도적인 수준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를 수입해야 되는 이해 당사국들도 이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점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계 무역기구 WTO는 다자간 협상을 하는 기구입니다. 네. 예,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이해 당사 국가들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예. 그 국가들과 함께 일본에게 외교적 압력을 행사를 해가지고 일본이 이런 그 무리한 무역 정책을 포기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산업계와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야 돼가지고 대일 의존도, 이게 옛날부터 항상 지적되어 온 건데 대일 의존도를 이제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부품 소재의 경우에 일본 의존도가 2000년에는 28%에서 2016년도 18%까지 지금 낮춰졌지만 네. 이를 이제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네.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지금 이제 취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입 대체 전략을 수립하고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제품이 국산화가 될 수 있도록 네. 국산화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지금부터 펼쳐가지고 이번 기회를 이제 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예. 그런 기회를 삼아서 또 우리 관련 산업들이 좀 더 국산화가 많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무쪼록 일본 규제가 부산 시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덜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네.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